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장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왼쪽에 제1장부터 제6장까지 공부한 내용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제1장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반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2장에서는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및 피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3장에서는 수사의 단서, 제4장에서는 임의수사, 제5장에서는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6장에서는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소와 공소권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소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공소의 의의를 정의 내리자면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다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에는 소송법적 효과를 불러오는 행위를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그러한 소송행위에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는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강의한 1799 이하에서 또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는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한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의 의의를 권리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공소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를 제기하고 단순히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검사의 권리를 공소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공소권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학의 영향을 받아서 검사의 일반적 추상적 권한으로 보는 추상적 공소권설과 유죄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는 구체적 공소권설, 유죄 판결 청구권설과 유죄든 무죄든 실체 판결을 청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실체 판결 청구권설의 견해가 있고요. 그 밖에 공소권 이론을 소송조건 이론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특별히 공소권 이론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공소권 이론 부인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정도만 소개를 하고 공소권 남용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는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형식 재판에 의하여 재판은 크게 실체 재판과 형식 재판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체 재판에는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이 있고요. 유죄 판결이 있고, 형식 재판에는 관할 위반, 공소 기각, 면소 판결 등이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공소 기각이라는 형식 재판에 의해서 소송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를 공소권 남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남용되면 그 권리에 대응하는 효과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권리 남용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생각되면 공소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소권 남용 이론은
사법상의 권리 남용 이론이 그렇죠? 권리 남용 이론이 공소권에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민사소송법에도 소권 남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소권 남용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태영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강의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소권 남용 이론을 인정하는 것이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경우에 공소권 남용이 있다고 볼 것인지 그런 논의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지는 다음과 같이 혐의 없는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한 경우, 또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서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 소추재량을 일탈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경우, 또는 차별적으로 공소 제기한 경우, 그리고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누락됐던 부분을 다시 기소하는 누락기소,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고, 한편 다섯 번째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도 공소권 남용의 경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의 경우입니다.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의 경우,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는 견해와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는 견해는 다시 328조 1항 4호, 328조 1항 4호는 이 부분에 제가 써놨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입니다.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니까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견해와 327조 2호에 의하여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2호에 의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니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무죄 판결로 하는 것이 실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 두 번째로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라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즉 소추재량을 일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아까 봤던 형식개판 사유 중에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견해. 327조 2호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한 경우처럼 327조 2호에 의해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견해. 그리고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일단 죄가 성립한 이상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면소 판결설이나 공소기각 판결설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근거도 있고요. 실무상으로는 글쎄요, 역시 기소유예함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으면 법원으로서는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양형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런 사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세 번째로 불평등한 선별적 공소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매우 비슷해서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만을 선별하여 공소제기하는 경우에 역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니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렇게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실체 판결, 그것도 역시 죄가 인정되는 이상 실체 판결, 유죄나 무죄를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저로서는 실무상 실체 판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검사의
일단 기소가 된 이상 죄가 인정되면 실체 판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판례가 뭐 문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6월 8일 선고된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PDF로 변환하면서 판례 번호가 생략이 됐는데 판례 번호를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략된 판례 번호는 90도 646 판결입니다. 네, 90도 646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어떻게 판시가 됐는지 살펴보시죠.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즉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요. 똑같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을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왜 나만 기소하느냐. 이런 주장은 다른 사람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335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제 그 당시죠. 90년도까지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접촉하는 등의 일체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라는 내용의 관행은 없다. 이런 주장도 이제 했었던 것이죠. 피고인 측에서 그에 대해서도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결국 선별적 공소 제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도 달라질 수 있고 해서 조금 좁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판례가 되었습니다. 1336에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누락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기판력이 이제 나중에 확정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기판력에 대해서는 재판의 효력 부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다음에 비로소 누락 사건을 추가 기소하게 되면 피고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 기소하는 것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기소라는 것은 이제 공소장 변경과 다른데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밖의 것은 추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파트를 공부하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 기소, 누락 사건의 추가 기소는 형법 39조 1항과 형법 39조 1항과 형법 제64조 1항, 제62조 1항 단서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개정으로 상당히 그 논의가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처벌에 관해서
형법 39조 1항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따로 형을 선고한다고만 했었는데 이제 형평을 고려해라 이런 규정을 두었고 한편 집행유예 취소에 관한 형법 제64조 1항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다음에 62조 단행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도록 돼 있었는데 62조 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그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항소심 판결, 집행유예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 기소를 해서 집행유예를 취소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그런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논의의 의미가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형법 총론에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판결 선고 그리고 집행유예 취소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사도 2568 판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소추 경위와 공소사실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검사가 관련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사건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입건하여 관련 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기는 하나 그렇죠? 관련 사건이 있다 그러면 같이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기는 하지만 그걸 간과하였다고 해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그렇죠? 검사가 아까 본 것처럼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다. 이 사건의 경우. 그리고 이 사건 공소가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해지지 않아서 같이 재판을 못 받게 됐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검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별도로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으니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추후 기소되는 경우 병합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기일을 속행해달라거나 변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1341과 같은 설시는요 굉장히 부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피고인에게도 그렇게 재판을 연기해달라거나 변론을 속행해달라거나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재판 때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만 주목을 해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만연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에서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을 했는데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에서는 1339, 1340, 1341에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선고된 98도 1273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도 1273 판결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343과
강의한 1344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왼쪽에 중요한 날짜를 제가 표시해 봤습니다. 96년 7월 10일 날 피고인이 구속 기소가 되어서 96년 12월 5일 1심 판결을 받았고 97년 2월 26일 항소심 판결을 받았으며 97년 5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됐던 그런 사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44의 사실관계를 보면 제가 여기 화살표로 써놨는데요. 97년 4월 11일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97년 2월 26일과 97년 5월 9일 사이에 다시 기소가 된 범죄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97년 6월 30일 네, 역시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놨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다시 기소가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사실관계 하에서 1345와 같은 설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가 종전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97년 5월 9일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서 그 사건들이 병합돼서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1346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에 검사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함께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위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기소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상고위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 사실관계 하에서 1447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가 종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입니다. 역시 검사의 자의적 소추재량권 일탈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99년에 선고된 구구도 577 판결을 보시면요. 역시 사실관계를 여기서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왼쪽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97년 12월 24일 날 세피아 승용차와 엑셀 승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고 그 번호판을 세피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가 돼서요. 97년 12월 24일 날 98년 3월 11일 이제 항소심 판결까지 진행이 됐던 사안이고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공소를 항소심 판결 확정 전에 선고나 확정 전에 제기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공소 사실은 가스 분사기 소지 등 여죄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심하고 원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는데 1348의 사실관계와 1349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서 판시를 통해서 원심에서는 형광펜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에서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견해를 달리했는데요. 그래서 법리를 먼저 살펴보시면 1350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이 자의적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법리에서. 우리 식으로 한글로 하면 멋대로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걸 자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1352에서 앞서 1심이나 원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것과 또 다른 사정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판시만 보시면 당연히 공소권 남용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뒤에 보시면 1352하고 1353을 보시면 또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이 된다는 법리와 그렇지 않다는 법리를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 자료가 되는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공소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뒤집었던 사안이니까요. 항소심 선고 후 또는 확정 후 추가로 기소하는 것이 이렇게 과거에 큰 문제가 되었었구나 하는 점, 그리고 왜 그런 것이 문제가 됐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소권 남용의 사례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는 경우에 그에 기한 공소 제기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유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방법을 해결하면 되지, 그것이 굳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견해와 예를 들어서 함정수사처럼 수사 절차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러한 검사의 공소제기도 공소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니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이런 견해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 자체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보다는요, 저희가 이미 공부했던 함정수사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견해상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위법 수사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견해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그 부분 증거를 배제하면 된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함정 수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했던 강의한 174 이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소와 공소권 이론이라는 제목 하에 공소의 의의, 공소권의 의의, 그리고 그 공소권이 남용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의 안에 보이시는 것처럼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